자, 오늘은 우리가 미래인 교과서에 있는 글이죠. 이 글은 로봇 시대의 인간은 어떻게 삶을 좀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담은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글은 여러분 좀 특이한 게 설명이 많이 들어갔지만 결국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뚜렷한 설명적 논설문이라고 특이한 갈래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논설문은요, 주장하는 글, 설득하는 글이에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이 글은 설명이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근데 천재 박 교과서에 1학년 교과서예요. 같은 제목의 이제 이 글이 있어요. 구본건이라는 사람이 쓴 로봇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책에 다른 부분이 실려 있는데 거기는 그냥 설명문으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읽을 부분은 설명적 논설문으로서 뭔가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뚜렷하게 있다라는 거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글의 글감은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어떤 삶이겠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사람이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읽으면서 정리 마저 해볼게요.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을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자, 여러분, 인공지능이 뭔지 우리가 정확히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의를 먼저 하고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간과 비슷한 인지 능력, 사고 능력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개념이 나왔고요. 이런 걸 우리가 정의의 서술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보고 듣고 읽고 말하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인간과 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명령을 실행하는 똑똑한 기계가 되는 것은 반길 일인가 아니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재앙이라고 경계해야 할 일인가 라고 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의문형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의 의문점, 물음점을 던졌어요. 즉, 과연 우리가 인공지능의 발달을 반길 수만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길 일이라는 거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거지만 여러분 경계한다라는 거는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대조적인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우리에게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던지는 거죠.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세계적 석학들이 인공지능 개발이 결국엔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보도가 잇따른다라는 거는 연일 이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발전 중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인 석학은 여러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뜻해요. 이 세계적인 석학들은 인공지능 개발이 인류의 종말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네요. 즉 이거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세계적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은 인공지능은 결국 의식을 갖게 되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죠. 이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즉 학자의 말을 큰 따옴표 썼죠. 직접 인용함으로써 현재 문제 상황에 대한 어떤 심각성, 그리고 이게 괜한 걱정이 아니다라는 타당성을 지금 높이는 거죠. 생각하는 기계가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미지의 영역이며 미래 사회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격렬한 공방을 가져올 주제이다. 자, 여러분 생각하는 기계는 이꼴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죠. 즉 인공지능이 축복, 긍정적으로 변해갈 것인지 혹은 재앙, 부정적인 것이 될 것인지는 미지의 영역, 아직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미래 사회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 격렬한 공방이라는 건 여러분 공격과 방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격렬한 어떤 사람들의 의견 다툼이 있을 거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류가 이제껏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문제와 마주했다는 점이다.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신기술의 도입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기술과 인간의 관계는 밑바닥에서부터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인공지능이라는 신기술이 도입돼서 뭔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아주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아주 아래에서부터 고민을 하면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관계에서부터 고민을 해야 되니까요. 자, 인공지능 발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새로운 과제는 두 갈래다. 로봇을 향한 길과 인간을 향한 길이다. 자, 여러분, 쌤이 이걸 한번 색깔을 표시해 볼게요. 로봇을 향한 길에다가 이제 빨간색, 인간을 향한 길에다가 이 민트색 이렇게 쳐볼게요. 자, 첫째는 여러분, 자, 나열의 표지를 쓰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지를 씀으로써 우리가 한눈에 보이게 되죠. 첫째 나오면은 뒤에는 둘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읽어봅시다. 인류를 위협할지도 모를 강력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게 일단 고민이래요. 로봇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로봇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 준수하게 하는 방법이나 살인 로봇을 막는 국제 규약을 제정하는 것이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나열이죠. 다양한 상황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담은 알고리즘을 만들어 사회적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로봇이 작동하게 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보면요. 지금 여러 가지의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로봇이 지켜야 될 도덕적 기준을 만드는 일이거나 혹은 국제적으로 규약을 제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법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입법적 차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입법적 차원의 해결 방안이 두 가지가 나왔네요. 도덕적 기준을 제시한다거나 혹은 국제적인 규약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자, 또한 다양한 상황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담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 로봇에다 탑재하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로봇이 어기면 안 될 것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다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 기술적 차원의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초에 로봇을 만들 때 지켜야 할 것들을 넣은 채로 만든다라는 거죠. 설계자의 의도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로봇이 스스로 무력화할 수 없는 원격 자폭 스위치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 여러분 이것도 기술적 차원의 해결 방안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로봇이 위험한 짓을 시작할 것 같으면은 알아서 터지도록 우리가 설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과학자들은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만들어내고 입법자들은 강력한 법률과 사회적 합의를 적용할 것이다. 그쵸 여러분? 기술적 방법은 이런 것들이었고요. 입법자들의 어떤 강력한 법률과 사회적 합의는 바로 위에 나왔던 해결 방법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거네요. 어떻게 통제해야 될 것인가. 자, 이제 둘째는요. 생각하는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의 특징을 찾아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두 번째 과제래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또 뭐냐면요. 인간의 가치는 인간이 또 높여야겠다라는 거죠. 즉 재진술, 로봇이 아니라 인간을 깊이 생각하고 인간 고유의 특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마침내 인간의 의식 현상을 구현해낸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인공지능은 여전히 구분될 것이다. 인간에게는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그럼 이 감정과 의지는요, 인간에게는 있지만 로봇에게는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감정과 의지는 인간 고유의 것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로봇과는 다른 인간만의 특징을 찾아내서 인간의 어떤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인간됨을 규정하는 본능으로. 그쵸 여러분? 감정이라는 건 우리 맨날 너 감정적으로 굴지 마 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건 이성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인간됨을 규정한다라는 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에게 감정은 강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이 된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감정과 의지에서 비롯한 것이다. 인류는 진화의 세월을 거쳐
공감과 두려움, 만족 등 다양한 감정을 발달시켜 왔다.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전략의 결과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 고유의 것으로 로봇과는 차이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정과 의지인 거고 이때 감정이라는 건 언제나 좋게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선택해왔던 방법인 만큼 앞으로도 유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은.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것이 과학자들과 입법자들의 과제라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특징과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철학적 질문은 각 개인, 즉 누구요? 인간들이 해봐야 되는 고민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한마디로 우리가 첫째 부분, 이 부분은요.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관심인 거죠.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방향의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관심이었고요. 자, 두 번째, 여기 둘째는요. 인간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쵸?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를 담고 있었던 거네요. 그쵸? 자, 이어서 볼게요. 인공지능 시대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우리에게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수 없는, 기계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바로 이게 뭐예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고유한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쵸? 어떤 인간의 고유한 특징.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기계와의 경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인간이 해오던 많은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의 의미를 묻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 즉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간만의 승부를 볼 수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다.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이러한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다. 처음 마주하는 위험과 결핍은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인류는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대응해왔다.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한 생존의 방법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자, 여러분. 인간은요, 유연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든 힘든 시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방법은 유연성과 창의성인 거래요. 이거는 기계에겐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이다. 그래서 인간의 약점은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최후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인간의 약점 뭐였어요? 감정이었죠. 감정을 가진 건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가 구별이 되고요. 그랬을 때 인간이 과연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계를 설계할 때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서 비롯한 번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과 같은 인간의 약점을 기계에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은, 즉 인간의 약점인 거죠.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만 부여되는 거다라는 거죠. 인간은 우리가 기계에게 부여하지 않을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이다. 하지만 거기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이 있다. 즉 여러분 어떤 거요? 인간의 약점, 이꼴 감정, 그래서 유연성과 창의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이다. 한마디로 인간들이 이것들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과제의 궁극적인 방향은 기계와의 경쟁이 아닌 공존과 공생이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기계와 공존과 공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쓴이의 어떤 입장이자 글쓴이의 주장인 거죠. 인간 고유의 속성인 유연성과 창의성은 인공지능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서도 인간이 생존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언제처럼? 이전에 우리가 고통과 결핍을 겪었던 모든 시대에서 살아남은 것처럼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글은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이렇게 무섭게 발달하고 있는 시기에 인간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담은 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나름대로 우리가 뭐 애초에 이런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 때 뭔가 기술적인 거 혹은 법적인 것을 정할 수도 있지만 사람도 사람 나름대로 사람이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삶을 통해서 자,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다? 공존과 공생의 길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징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일단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스티븐 호킹이 등장했었어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타당성을 높인다라는 거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을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죠. 인간의 방향, 로봇의 방향. 그래서 이런 방법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과거의 사례를 통해 미래를 보고자 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어떤 거요? 우리가 과거에도 늘 결핍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결핍과 고통의 시기를 이겨낸 거는 결국 뭐였다? 유연성과 창의성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도 이러한 유연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글이 정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읽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물론 친구들한테 가볍게 읽으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시험인데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꼼꼼히 읽어보고 질문할 게 있으면은 정리해서 질문해 보도록 합시다.